영상으로 만나보죠. 이제 노을도 지려해 하늘을 날아서 날개를 펼치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난 보다가 신이었었나? 화장실에 우는 소리가 타고 내려왔으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고 보니까 이제 개구랑 그런 거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 평소 머리에 받친 경우, 축구 경기하다가 차인 경우, 이 정도로 심한 게 이제 외력을 받아야 손상이 되는 거예요, 췌장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차 진실이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있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관련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인이의 왼쪽 어깨를 때려 뼈가 부러지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려서 허벅지 넓적다리 뼈 그리고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등 이 검찰이 밝혀낸 학대 사실만 무려 8차례입니다. 확인된 내용만 8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이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고 그 반복되는 폭행 속에서 검찰이 확인한 것만 8차례. 이게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요. 이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후 11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 못 이리 때릴 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깁스해서 다쳐서 깁스한 아이를 또 때렸어요. 그리고 지금 췌장이 절단되는 그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파열되는. 네, 파열되는. 그러면 췌장이 파열되면 이게 안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졌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저는 8차례라고 지금 공소장이 적시되어 있지만 이게 CCTV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만 8차례라고 보여요. 네. 이게 아니고 저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 CCTV가 없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얼마나 아이를 학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정말요. 지금 이게 밝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더 많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놓고 8차례나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폭행과 학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저도 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정인이의 뒷머리뼈까지 골절이 됐었거든요. 팔뼈는 물론이고 넓적다리뼈, 갈비뼈, 어깨뼈, 쇄골뼈 뭐 이런 정도까지 8차례가 반복이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옷을 입혔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에 특히 복부에 집중이 됐다라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허벅지에 멍이 들어온 걸로 시작을 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쇄골이 골절되고 그다음에 갈비뼈 있다가 뒷머리 갔다가 나중에 이제 팔뼈가 가거든요. 네. 주로 여기 이게 옷을 입으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이 됐다는 거는 이웃의 눈을 피해서 아동 학대를 숨기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 그 얼굴이라든지 그다음에 팔뼈 중간에 하나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이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다가 팔뼈까지 이렇게 손상이 간 것으로 보이고 팔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다리 같은 데는 지금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양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스트레스가 극심해가지고는 뭔가 무아지경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아이를 폭행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공소장 내용에는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CCTV, 아파트 CCTV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단위로 묘사한 행동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차마 그 내용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아이를
정인이를 짐짝 다루듯이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뒷목들 제가 표현을 좀 심하게 해서 좀 죄송한데 네네.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네네. 뒤에 목을 잡고서 끌어올리고 그다음 유모차를 밀쳐서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쳐내고 아하. 그다음에 목덜미를 감아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에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네. 그 벽 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벽에 네네네네. 그 위에다 아이를 얹혀놓는 거예요. 아하.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짐을 나르듯이 아이를 잡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런 행동의 모습만 보면요. 이 양부모라는 사람, 입양했던 이 사람은요. 이 아이를 인격체로 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만약 이 아이를 인격체로, 정인이를 인격체로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네. 그 아이가 이 11개월이면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아이를 그럼요. 어떻게 당연하죠. 짐짝 다루듯이 이렇게 했으며 네. 그리고 유모차를 크게 밀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부딪힐 정도로 하면 아이에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이 사람의 행동은요, 정말 이 정인이를 사람이나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본인한테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공소장에 명시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정인이의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은 당시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의 정인이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도 보다 신이 났었나? 그게 제일 머리에 남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반응을. 불안할 때 울면 아니면 신호를 보내면 달래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아이가 눈물만 그렁그렁 맺혀 있을 뿐 이웃 주민을 보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심리 전문가의 표현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6개월짜리도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한다는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도움을 요청한 거를 포기했다 이거는 그냥 성인의 표현이고 네. 이 아이는 태어나서 기관에서 자라다가 바로 입양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생후 몇 개월에. 네. 지금까지 부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군가한테 기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냥 이렇게 뭔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것도 제 표현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그냥 본인을 생각을 하고 도움을 청할 줄을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저 상태로 저 아이가 성인이 됐으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구나. 그냥 그런 의식이 굳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처지를 그냥 그렇게 그냥 일상화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마 울기도 하고 아픔을 표현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이 네. 다시 폭행이거나 학대가 되면요. 네. 아이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럼요. 본능적으로 아이도 예를 들어서 이 학대하는 부모가 양부모가 예컨대 더 울수록 더 때리거나 더 학대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보고도 내가 울거나 아픔을 표현했을 때 도리어 나한테 더 큰 학대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결국 습득된, 즉 계속된 학습된 어떤 폭행 또는 어떤 학대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자체를, 즉 반항하거나 아니면 표현하는 걸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인이의 양모는요, 아직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린 건 일부 인정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라면서 사망 원인인 복부 손상 등에 대해서도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졌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저희가 이 취재를 해본 결과 전문의의 소견은 또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표로 비교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양모는 가슴 수술 통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직접 이 검찰의 질의서를 받아서 대답한 전문 의료진의 대답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가슴 수술하게 되면 급성 통증이 3, 4일간에 가라앉기 때문에 일상생활 2주가 지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떨어뜨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4주가 지났는데 떨어뜨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술 받고 나면 3, 4일 만에 가라앉아서 2주 후에는 생활이 가능한데 네. 떨어뜨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아하. 또 하나 추락하면서 그 의자에 부딪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즉, 결국 뭐냐면 본인은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인이한테 난 상처를 보면 절대로 그 말과 일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전문가들이 볼 때 정말 A라고 하는 변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해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양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아이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학대가 일상화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네.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정인이가 골절되고 타박상을 입은 상처 이외에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장기 파열 손상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료진의 소견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양모의 주장입니다. 떨어뜨렸다. 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장 손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복부 깊이, 그러니까 다른 내장보다 가장 깊이 있는 곳이 췌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와야 되는 건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유낙하에 의해서는 췌장 손상이 거의 없다고 의학 논문들에 돼 있어요. 차대차로 이렇게 부딪혔거나 보행자를 차가 치었거나 복부를 페이스북으로 평소 머리에 받친 경우, 축구 경기하다가 차인 경우 이 정도로 심한 게 이제 외력을 받아야 손상이 되는 거예요. 췌장이. 자, 검찰의 이 질문을 받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쓴 내용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을 배에 받거나 아니면 그 의학서적에 나온 대로 황소가 들이받았을 때의 충격을 배에 받았을 때나 췌장은 손상된다. 장기가 손상될 때 가장 마지막에 손상될 정도로 안쪽에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문의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저 양모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통증의 아기를 자유낙하하게 만들었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심폐소생술을 뭐 심하게 해가지고는 갈비뼈의 손상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파열된다. 예, 네. 그다음에 그 자유낙하라는 것도 자유낙하했을 때는 장기가 전체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는 몰라도 그 부분이 이렇게 따로 절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파열이 되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내가 탁 차에 충돌을 해가지고는 이 핸들이 딱 그 부분에 받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황소의 머리가 들이받는 그런 경우에서나 절단이 된다, 파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과거에 한 판례를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발로 심하게 2회 걷어차가지고는 아하. 이 췌장이 파열된 경우에 살일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건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입수한 이 정인이에 관련돼서 이 폭행과 관련된 진행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 전문 보호기관, 그리고 홀터 아동복지관, 경찰, 모든 기관들이 통화하고 상담한 내용이 기록된 그 서류인데 여기 내용 중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모가 정인이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싶어도 불쌍하게 생각이 안 든다.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해서 그런다라면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 이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과 비교해 보면 폭행이 있었던 시기죠. 그 시기예요. 맞아요.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연결됐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불쌍하게 생각이 안 든다. 이런 말을 직접 본인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 거잖아요. 아하. 결국 그러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때 음식을 안 먹는다고 아이를 저렇게 화가 난다고 표현했어요. 본인은 화가 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화가 난다는 표현 안에는 저는
학대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봅니다. 화가 난다는 표현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동복지기관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본인이 차마 학대한다고 말은 못하니까 화가 난다고만 표현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화가 난다는 표현 안에는 뭔가 행동을 통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이를 본인이 폭행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그렇다고 아이를 때립니까? 그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더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네.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밥 먹기 귀찮아하는 거 일상적인 겁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돼서 불쌍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네. 그게 본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물론 저는 아동복지기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복지기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본인들이 방문하려고 했지만 계속 방문을 거부했고 네. 만약 방문을 거부했을 때는 법적으로 본인들이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조사를 못한 거예요. 지금 가정 방문을 계속 그쪽에서 거부하셨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속기록, 이 진행 상담 기록 중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하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내용 분노를 표출한 그 며칠 후에 예.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랬었죠. 했는데 수술 날짜가 예. 잡혀서 이거 누굴 부를 수 없다.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수술이냐고 했더니 말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죠. 했어요. 그게 아마 저기 공소장에 나온 가슴 성형 수술을 얘기하는 거. 아마도 그런 것 해야 같아요. 되는 거죠? 예, 추정은 그렇게 되고 네. 있죠. 근데 그 말도 결국은 본인이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동복지기관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물론 방문은 못하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한 생각이 안 들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네. 미워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네. 그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현 안에는 폭력은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학대가 이루어졌을 정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아동복지기관이 경찰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아이 집을 방문하려는 노력을 했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요. 아동복지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은 양부모가 입양을 한 이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해야 미국 같은 데는요. 강제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오게 해서 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아동복지기관에서 입양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아이 데려옵니다. 네. 그런 제도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양부모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상담 진행 기록을 쭉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은 후에 경찰이 3번 정도 이 양부모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할 때마다 경찰은 이 무혐의 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정인이가 양부모와 애착 관계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3명의 경찰관이 계속 똑같은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상담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양부모 측을 옹호하는 듯한 경찰의 입장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일일이 멍의 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경찰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경찰을 계속 보냈고요. 현장에 갔던 경찰은 계속 무슨 소리냐.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고 오히려 멍든 거를 애 키우다 보면 다 그 마음 다 이해한다. 이러면서 양부모 측을 다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부가 괌 갔다가 애를 이렇게 차에 두고 마트에서 2017년도에 2017년도에 판사 부부였죠. 예. 판사 부부였는데 그분들 거기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체포됐죠. 있었거든요. 구금됐었습니다. 근데 정인이 같은 경우에도 차에 30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이웃 주민이 신고했는데 그때도 그냥 혐의 없다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훈육과 사실 뭐 징계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이 사실 구분이 잘 없어가지고는 훈육의 일환으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폭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도 용인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자꾸 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동학대법에 보면은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부모랑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사로부터 종국적인 결정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 그래놨다가 나중에 학대가 아닐 때 네. 자기가 받게 될 어떤 비난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사실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의 대응 부족,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저 사과도 말이에요. 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언론사에, 방송사에 경찰이 청장이 직접 사과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다음에 불과 20분 뒤에 또 그냥 종이로만 하겠다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 또 다시 방송으로 다시 하겠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저는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서면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하. 아니, 저는요, 이 문제의 사안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경찰이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3번이나 갔잖아요. 네. 3번이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봤다고 하면 먹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이가 먹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건 당장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부모가 모를 수도 있다? 애착 관계가 있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아이를 정확히 살펴봐야지 엄마의 말, 양모의 말만 듣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 종결을 이렇게 했으면 경찰 내부에서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데 청장이 사과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서면을 한다 그랬다가 이제 나와서 마지막에 또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저는요, 이 사안은 경찰이 깊이 반성해야 돼요. 네.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고요. 왜 이렇게 제대로 불기소 의견이나 아니면 내사 종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혐의 없으로 끝내버렸는지 네. 아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인이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이죠. 양천경찰서장이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됐죠. 예, 대기 발령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기 발령은 사실 징계는 아니거든요. 네, 징계하기 직전에. 예, 일단. 징계하기 직전에 일단 조치인 것 같은데 향후 그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직급이 높을수록 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가 인지가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이 징계라는 거는 내가 관할하는 서에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 형사 재판은 아니잖아요. 네. 직급이 높아질수록 권력이 많아지고 내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더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네. 향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무선에서나 아니면 윗선에서 좀 더 신중하게 주의를 해서 사건을 관찰하게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과 함께 이 수사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경찰의 권한과 힘이 아주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참 경찰 조직 내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번 더 깊이 조직 내부를 단속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